지난 12개월 동안 무려 7만 3천 명의 뉴질랜드 청년들이 짐을 싸서 나라를 떠났습니다. 은퇴한 노인도 아니고 여행객도 아니에요. 평균 나이 29세, 한창 일할 나이의 청년들이죠. 한때 남태평양의 천국이라 불렸던 이 나라에서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집값은 연봉의 14배를 넘어섰고 OECD 평균보다 15%나 더 일하지만 생산성은 20%나 낮습니다. 그럼 오늘은 뉴질랜드가 어떻게 천국에서 탈출하고 싶은 나라로 전락했는지 그 뒷이야기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야기는 1984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뉴질랜드는 심각한 경제 위기를 겪고 있었어요. 인플레이션율은 18%까지 치솟았고 경제 성장은 멈춰섰죠. 수십 년간 유지해왔던 경제 모델이 완전히 망가진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데이비드 댕 총리와 로저 더글러스 재무장관이 등장해서 과감한 신자유주의 개혁을 시작하는데 이게 바로 로저노믹스라고 불리는 정책이었거든요. 자유무역, 규제 완화, 작은 정부를 목표로 한 충격요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정책을 이해하려면 먼저 뉴질랜드가 뭘 고치려고 했는지 알아야 해요. 로저노믹스 시작 100년 전부터 이 나라는 철저하게 보호받는 경제였습니다. 주요 수출품은 양고기, 유제품, 양모였고 대부분 영국으로 팔려나갔죠. 뉴질랜드 경제사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인구 1인당 양의 수, 1851년에는 1인당 2.45마리였던 게 1982년엔 무려 23마리까지 늘어났어요. 인구 300만 명의 섬나라에 양이 7천만 마리나 있었다는 겁니다. 양이 많으면 뭐 하나요? 양모가 중요하죠. 1951년 뉴질랜드의 총 수출액은 2억 4,800만 파운드였는데 이 중 1억 2,800만 파운드가 양모였습니다. 전체 수출의 50% 이상이 양털이었던 거예요. 여기에 양고기, 쇠고기, 양가죽까지 합치면 수출의 67%가 동물에서 나왔습니다. 이런 구조가 항상 좋았던 건 아니에요. 1882년 이전엔 양이 너무 많아서 농부들이 곤란해했는데 그해 더니든 호라는 배가 냉동 양고기를 영국으로 성공적으로 운송하면서 모든 게 바뀌었거든요. 1875년부터 1914년 사이 뉴질랜드 수출의 거의 80%가 영국으로 갔습니다. 이 무역이 섬나라에 엄청난 부를 가져다 줬어요. 1840년 영국 식민지가 됐을 때만 해도 1인당 GDP가 미국의 25%, 호주의 29%에 불과했는데 1900년이 되자 미국보다 5%, 호주보다 7% 높아지면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생활 수준을 자랑하게 됐죠. 1947년 영국에서 독립했지만 경제적으로는 여전히 깊이 연결돼 있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됐어요. 첫 번째는 국제 원자재 가격에 너무 취약했다는 겁니다. 1966년 세계 양모 가격이 40% 폭락하자 합성 섬유 산업이 성장하면서 양모 산업이 큰 타격을 입었거든요. 1966년부터 1968년 사이 1인당 소득이 5%나 떨어졌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1973년에 터졌어요. 영국이 유럽경제공동체 EEC, 지금의 유럽연합에 가입하면서 말이죠. EEC는 일종의 무역클럽이었는데 회원국끼리는 거래가 쉬웠지만 비회원국인 뉴질랜드는 추가 관세를 내야 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무역이 유럽 내부로 쏠리면서 뉴질랜드는 외면당했죠. 하룻밤 사이에 생명줄이 끊긴 거나 마찬가지였고 1974년 경제가 침체에 빠졌습니다. 이 위기 속에서 뉴질랜드는 곤경에 처했어요. 경제가 축소됐을 뿐 아니라 고정 환율제, 높은 관세와 수입 라이선스로 외국과의 경쟁을 막고 지역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막대한 보조금을 쏟아부었거든요.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냐면 1981년 평균 관세율이 28%였습니다. 게다가 농업 분야 보조금은 1960년대 농민 소득의 3%에서 1983년엔 40%까지 급증했어요. 뭔가 조치가 필요했던 건 분명했죠. 로저 더글러스는 해결책이 있다고 믿었고 그게 바로 로저노믹스였습니다. 영국의 대처리즘과 비슷한 정책이었는데 핵심은 관세와 정부 보조금을 줄이고 환율을 자유화해서 경제를 더 역동적이고 다각화된 시장 경제로 만드는 거였어요. 1984년 이전까지
뉴질랜드 경제는 철저히 통제됐습니다. 뭔가에 투자하려면 정부 승인이 필요했죠. 그 결과 대부분의 뉴질랜드인들은 정부 채권 같은 고정자산에 돈을 묶어뒀어요. 그런데 로저노믹스가 야수를 풀어놨습니다. 금융 규제 완화로 은행들이 주식시장에 쉽게 돈을 빌려주기 시작했고 1984년부터 1987년 사이 주식시장이 300% 이상 폭등했거든요. 사람들은 매일 주식을 거래했고 젊은 금융인들은 페이퍼머니로 포르쉐와 펜트하우스를 샀습니다. 그러다 1987년 10월 모든 게 무너졌어요. 1986년 정점에서 1991년까지 뉴질랜드 주식시장 가치의 71%가 증발했고 2016년까지 그 수준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30년이나 걸린 거죠. 이 폭락이 뉴질랜드 사람들이 지금 한 가지 자산에만 집착하는 이유입니다. 바로 부동산이에요. 1987년 이후 주택 가격은 10번이나 올랐지만 가격 폭락은 단 3.6번 뿐이었거든요. 하지만 주택 이야기를 하기 전에 배경을 좀 더 채워야 해요. 1999년이 되자 뉴질랜드 달러는 자유롭게 움직였습니다. 평균 관세율은 5%로 떨어졌고 농업과 제조업에 대한 보조금은 거의 완전히 철폐됐죠. 이는 경제를 정부 지원 농업에서 벗어나 서비스업으로 전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농업이 1971년 GDP의 11%에서 1990년엔 6%로 줄었고 양모나 카펫 같은 제품 생산에 집중하던 제조업도 GDP의 25%에서 17%로 감소했어요. 로저노믹스가 농업 산업에서 카펫을 걷어내자 실업이 급증했습니다. 이는 다시 아동 빈곤으로 이어졌고 1994년엔 거의 30%까지 치솟았죠. 선진국이었던 뉴질랜드에서 아이들 30%가 가난하게 살았다는 겁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할 건 뉴질랜드가 경쟁력 없는 산업을 지원했어야 한다는 게 아니에요. 다만 측정을 잘못했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뉴질랜드가 만든 게임의 규칙대로 플레이했을 뿐인데 하룻밤 사이에 방치된 건 너무 가혹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1900년부터 2000년 사이 1인당 GDP가 미국 수준의 105%에서 57%로 떨어졌어요. 여러 면에서 여전히 높은 생활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인간 개발 지수에서는 미국과 비슷하며 의료 품질 같은 사회 지표에서는 북유럽 국가들과 경쟁하지만 경제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로저노믹스의 그늘 아래 자란 뉴질랜드 청년들은 그 결과를 분명히 보고 있어요. 뉴질랜드는 더 이상 기회의 땅이 아니고 사람들은 떠나고 싶어 하죠. 왜 뉴질랜드에서 감당할 수 없는 걸까요? 로저노믹스의 유명한 기둥 중 하나가 상품 용역세 도입이었습니다. 모든 구매에 10% 고정세를 붙였는데 나중에 15%로 올랐어요. 뉴질랜드의 판매세가 얼마나 미친 건지 설명하고 싶네요. 우선 판매세는 항상 역진적입니다. 저소득층에게 더 큰 타격을 주죠. 대부분의 나라들은 식품이나 기저귀 같은 필수품에 세금을 면제해서 이를 피하는데 그래도 이건 임시 방편일 뿐이에요. 뉴질랜드는 반창고를 붙이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식품, 기저귀, 처방의료, 그리고 가장 미친 건 새 주택까지 세금을 매겼거든요. 왜 더 많은 주택이 필요한데 새 주택에 벌금을 물리나요? 동시에 정부가 GST를 도입하면서 소득세를 줄였어요. 최고 세율을 1989년 66%에서 33%로 낮췄죠. 여기까지 따라오셨나요? 상품 용역세가 새 주택 가격을 올렸고 따라서 새 주택 건설이 줄었습니다. 동시에 부유층의 소득세 감소로 가처분 소득이 늘었는데 주식시장이 무서웠던 그들은 모든 돈을 부동산에 쏟아부었죠. 주택 가치를 미친 듯이 부풀리면서 말이에요. 그런데 뉴질랜드 정책 이반자들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선 주택에 대한 자본 이득세를 도입하지 않았어요. 즉, 노동과 식품에는 세금을 매기면서 주택으로 돈을 불리는 건 세금을 안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다 1990년에 전국 토지세를 폐지했어요. 즉, 주택에 대한 세금은 지방세뿐인데 대부분 매우 낮습니다. 예를 들어 오클랜드에서 100만 달러짜리 집의 지방세는 약 3,000달러예요. 하지만 텍사스 오스틴의 같은 집은 토지세로 2만 달러를 냅니다. 6배 차이죠. 쉽게 말하면 비생산적 자산은 가장 매력적이고 가장 세금이 적은 자산 클래스가 됐고 생산적 자산은 가장 높게 과세되며 뉴질랜드 전역에서 위험도 가장 낮습니다.
제가 다 끝냈다고 생각하셨나요? 아니에요. 더 있습니다. 1991년 정부는 자원관리법을 시행했는데 환경보호를 목표로 했어요. 이 법은 토지 구획에 복잡한 규제를 도입해서 주택을 지을 수 있는 곳을 제한했습니다. 이게 토지 가격을 크게 올렸고 새 주택 비용도 더 비싸졌죠. 주택부 보고서에 따르면 오클랜드 도심 지역의 제곱미터당 토지 가격이 경계 밖보다 4.2배에서 4.4배 더 비쌌어요. 이유가 뭘까요? 경계 밖에는 지을 수 없으니까요. 이 모든 조치들이 새 주택을 짓기 훨씬 어렵게 만들었고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2022년 뉴질랜드는 인구 대비 주택 보유율이 OECD 최하위권이었어요. 1000명당 396채로 캐나다보다 7%, 영국보다 10% 적었죠. 이 두 나라도 주택 문제로 악명 높은데 말이에요. 하지만 문제는 공급만이 아닙니다. 수요도 엄청나게 증가했어요. 로저노믹스 때 만들어진 금융규제 완화 기억하시죠? 그게 부동산 부문에 대한 대출 접근성을 크게 높였습니다. 결과가 어땠냐고요? 1980년대에는 은행 대출의 13.6%만이 주택담보대출이었는데 2020년엔 전체 대출의 61%로 증가했어요. 단순히 대출이 더 많아진 게 아니라 돈이 많아지면서 주택 가격에 엄청난 상승 압력이 가해졌죠. 하지만 더 많은 돈이 너무 적은 집을 쫓는 것만이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집을 찾는 사람도 더 많아졌습니다. 주요 이유는 이민 급증이었죠. 뉴질랜드인들이 떠나는데도 팬데믹 이후 비뉴질랜드 출신 이민자들이 증가하면서 주택 가격 압박이 커졌어요. 2023년 10월까지 12개월간 순이민이 거의 13만 6천 명에 달했는데 이는 단 1년 만에 인구가 2.7% 증가한 겁니다. 주택 가격 상승은 주택 소유자들에게는 좋지만 수입이 적은 젊은이들에게는 재앙이죠. 나라 최대 도시 오클랜드는 2023년 세계에서 7번째로 주택 구입이 어려운 도시로 선정됐어요. 주택만 문제가 아니에요. 팬데믹 종료 이후 생활비도 올랐습니다. 뉴질랜드는 팬데믹 동안 섬나라 지리를 활용해서 잘 대응했어요. 그런데 경기 부양을 위한 금리 인하와 낮은 이자율이 인플레이션을 촉발하는 데 일조했고 2022년엔 7.3%까지 치솟갔죠. 이에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을 통제하기 위해 금리를 빠르게 올렸습니다. 2021년 12월부터 2022년 11월 사이 3.5% 인상했는데 이는 주요 통화를 거래하는 중앙은행 중 두 번째로 큰 금리 인상이었어요. 미국 다음이었죠. 피할 수 없는 결과는 2023년 뉴질랜드가 경기 침체에 빠졌습니다. 침체 속 성장에도 불구하고 경제활동은 둔화됐어야 했어요. 소득이 같은 속도로 증가했다면 문제가 없었겠지만 앞서 설명했듯 그렇지 않았죠. 키위에게 왜 떠나냐고 물으면 한 가지 큰 이유를 얘기할 겁니다. 더 많은 돈을 벌고 싶다고요. 그들을 인구가 뉴질랜드 전체보다 2배나 많은 브리즈번과 멜버른 같은 호주 대도시로 이끌죠. 뉴질랜드는 비옥한 땅과 식량을 재배하기 좋은 기후를 갖고 있어서 미국이나 중국 같은 주요 파트너들에게 수출합니다. 하지만 섬이라는 고립과 작은 인구는 역동적이지도 혁신적이지도 않아요. 이건 바꾸기 엄청 어려운 거거든요. 처음 보면 뉴질랜드는 매우 비싼 도시, 낮은 생산성 성장, 경제정책의 주요 실수 등 고도로 발전한 다른 서구 경제들이 직면한 문제와 씨름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영국 같은 나라들 말이죠. 정부는 이를 고치려 노력하고 있어요. 더 많은 주택 건설을 추진하고 저숙련 이민을 차단하며 첨단 기술 투자를 장려하려고 하죠. 하지만 뉴질랜드가 약만 먹고 살 순 없습니다. 나라가 주택 문제를 해결하려면 두 가지 지속 가능한 방법밖에 없어요. 첫째는 더 많은 주택을 짓는 것이고, 그러면 주택 가치가 떨어지죠. 하지만 보시다시피 이건 불가능해요. 주택 소유자들이 반대할 거고 정치인들은 의석을 잃을 테니까요. 더구나 경제 전체가 지금 주택에 묶여 있어서 조정이 오면 경제 전체에 파급 효과가 있을 겁니다. 두 번째 선택지는 소득을 올려서 주택 가격에 맞추는 거예요. 하지만 뉴질랜드의 경제적 도전은 캐나다나 영국 같은 나라들보다 훨씬 더 깊습니다. 영국은 세계 금융 허브이고 많은 기업과 국제적, 다국적 연결이 있어서 비즈니스가 성장할 수 있거든요. 캐나다는 석유, 가스, 광물 같은 귀중한 천연자원이 풍부해서 비생산적인 경제를 지탱할 수 있죠. 반면 작은 섬나라 뉴질랜드는 한가운데 고립돼 있고 이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결정은 이 시점에서 꽤 간단해요. 젊은 키위들은 양 세는 걸 그만두고 합리적인 일을 할 겁니다. 떠나는 거죠.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여러분은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뉴질랜드가 다시 천국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탈출은 계속될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